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빅세븐이라고 하면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뉴욕 증시에 상장된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 기업을 의미를 합니다. 흔히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고 매그 세븐이라고도 하는데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플랫폼스,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된 이유는 아무래도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일 텐데요. 여러분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투자자분들도 포트에 많이 담고 계실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 너무 많이 빠져서 과연 이 종목들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느냐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공개된 자리에서 매수 매도 의견을 드릴 수는 없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더불어서 네, 이 7개 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종목이라는 표현보다는 기업 차원에서 좀 접근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7개 기업에 대해서 좀 키워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메타 플랫폼스 같은 경우에는 미래 소셜 네트워크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쇼핑과 클라우드의 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애플은 많은 분들이 이제 설왕설래 하시겠지만 혁신의 상징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알파벳은 검색과 AI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엔비디아는 누가 뭐래도 AI의 두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전기차와 우주를 향한 꿈을 그리고 있고요. 또 꿈을 먹고 사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디지털 생산성의 미래. 앞서 유동원 상무님께서 생산성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키워드에 가장 잘 맞지 않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7개의 종목들을 또 얼마나 포트를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미루어 짐작해 보면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보유하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이 애플, 그리고 가장 적게 아니면 관심이 가장 적은 기업은 메타 플랫폼스가 되겠습니다. 재미있는 건 메타 플랫폼스가 올해 20일 넘게 계속 상승세를 유지한 기록이 있는데요. 왜 메타 플랫폼스가 과연 오르는 거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제 질문을 주십니다. 근데 그 질문을 듣고 설명을 드리다 보면 포인트 하나를 놓치고 계신 게 있더라고요. 지금 뭐 여기 계신 기자분들이나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요즘에 지하철이나 뭐 공공장소에서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핸드폰을 보고 있을 때 어떤 그 앱을 보고 있는지 아시겠죠? 네, 많이들 보고 계실 텐데 인스타나 또는 틱톡, 그러니까 릴스 이런 걸 정말 많이 보고 계신데 인스타그램이 메타 플랫폼스의 자회사라는 걸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메타 플랫폼스는 도대체 왜 오르냐? 난 페이스북을 쓰지 않는데 인스타그램 때문입니다. 쉽게 이해가 가시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을 그렇게 많이 볼수록 메타 플랫폼스의 주가가 올라가더라. 그렇게 보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빅세븐의 주가가 점점이 아니죠. 거의 1분기, 특히나 지난 2주 동안에 거의 뭐 4분의 1 정도가 날아갔는데요. 그 날아간 근본적인 원인, 제일 포인트는 1월 달에 딥시크의 출현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빅테크들은 자본 지출을 계속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빅4의 AI 자본 지출 계획이 있는데요. 이게 샤오두라는 이거 뉴스 사이트에서 이미지화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2월 초에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를 기준으로 총 3,150억 달러의 투자를 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이게 4개 기업의 투자 금액을 종합해보니 무려 3,1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그것도 올해 내에.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딥시크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빅테크들은 KPEX라고 하죠. 이 자본 지출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 가장 높은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미래를 선점하려는 의도를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 리포트와 기사들이 나오면서 문제점이
또 지적이 됐죠. 그 중에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자본 지출 계획의 일부를 감축 또는 축소할 예정이다, 전망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중심으로 빅7의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3월 중에 이루어진 일이었고요. 근데 이러한 이야기는 연초부터 웨드부시 리포트를 통해서 전해졌죠. 그리고 나서 지난주 또 지지난주에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 감축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7개 기업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마이크로소프트는 주가가 상대적으로 덜 빠졌습니다. 나머지 6개 종목이 더 많이 빠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히려 그런 계획이 좀 수정 또는 축소된다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세가 덜 했다. 여기서 포인트는 아무래도 생산성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7개 종목 중에 시장에 가장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에 또 주가가 어제 오늘 많이 올라갔을 때도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고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2주간의 급락장 속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상대적으로 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어쨌든 이게 다시 돌아와서 지금 그림을 보시면 아마존이 무려 1,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I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8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여기서 이 800억 달러에 대한 이슈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거고요. 알파벳은 해저 케이블을 포함한 AI와 관련 인프라에 7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도 역시 오히려 도시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히면서 원전과의 협업도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650억 달러의 투자를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뉴스들이 나왔을 때마다 각 기업의 주가는 2%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제로는 이 800억 달러 투자에 대한 감축 또는 축소 전망이 계속 이어지면서 빅7의 주가 하락으로 이끌었고요. 결국은 AI 모멘텀이 약화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딥시크의 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설왕설래가 있죠. 딥시크가 과연 무엇이기에 이렇게 큰 이슈를 만들어내느냐?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생산성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비용은 적게 들이고 성과는 기존의 이런 빅4가 구현하고 있는 AI 모델의 거의 90%에서 92% 정도의 그 퍼포먼스를 낸다. 거기서 이제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이 빅7 중에 이 빅4처럼 많은 자본을 투여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그 이제 논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나머지 예를 들어서 딥시크가 오픈 AI의 퍼포먼스의 한 92% 정도를 낸다 했을 때 나머지 8%는 사실 일반 사용자들이 느끼기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요한 내용이나 어떤 정확한 데이터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주 크리티컬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 기업의 흥망성쇠도 좌지우지 될 수 있고 어떤 산업에서의 역할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그런 주도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고요. 중국은 그 주도권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격차가 있지만 따라가고 있고요. 하지만 그 격차의 일부는 절대로 쫓아오지 못할 정도로 미국이 아주 강화하면서 나아가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KPX를 확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마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런 투자 금액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한 2년 전쯤이죠.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절정에서 이제 소강 사태가 접어들면서 AI 붐이 조금씩 일기 시작했을 때 상대적으로 아마존은 AI에 대한 움직임이 좀 적었습니다. 물론 알렉사 등 음성인식 서비스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의 더 이상의 진화가 되지 않고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조금 뒤처지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그러면서 AWS 사업 부문의 대표가 경질이 되고 또 CEO의 물론 CEO도 변화가 있었지만 이런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움직임에 많은 그 주주들과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AWS의 CEO가 또 교체가 되기도 했고요. 이후에 정말 많은 자금을 AI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지금 빅7 중에 가장 많은 돈을 AI에 투자하면서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사용할 때는 아마존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특별히 이렇게 눈에 띄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제 아마존 서비스를 직접 이용할 때 그런 모습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다른 빅7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여하고 있는 기업은 아마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5년 들어서 뉴욕 증시가 정말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지난주 일요일 기준으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10% 하락했고요. 나스닥이 19% 하락했습니다. S&P 500이 13.73% 하락한 가운데 이러한 기업들의 움직임, 기업들의 주가 역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또한 러셀 2000, 중소형 지수라고 하는 러셀 2000도 연간 기준으로 지난주까지입니다. 18%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나스닥도 17% 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우리 서학개미뿐만 아니라 동학개미들도 정말 좋아하는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연간 기준으로 28% 폭락세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기반, 이런 폭락세를 이끌었던 건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빅테크의 KPX 축소 전망, 그리고 그 근본적인 이유로는 딥시크의 등장이 되겠고요. 그런데 다 경험하셨지만 오늘 증시가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웨이스업 세미나가 있는 줄 알고 트럼프가 한마디 해주셨는지 모르겠으나 아주 간밤에 제가 요번 주 들어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피곤해 죽겠는데 저는 이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저 유튜브 채널 K 글로벌에서 미국 시황을 정리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너무 힘들어요. 네. 오늘 강연하고 나면 퍼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주가가 무려 나스닥이 12% 넘게 폭등을 했죠. S&P 500도 그리고 다우도 매우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상승분을 반영해서 보면 다우존스가 연간 기준으로 4.55% 하락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비해서 월등히 낙폭을 줄이고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1%대, 그리고 S&P 500은 7%대 하락대를 보여서 지난주 금요일 대비 낙폭이 절반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러셀 2000도 오늘 상승폭을 반영하면 14%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고요. 나스닥 100은 8.9%대,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5%대 하락세를 기록해서 하루 만에 연간 하락폭의 절반 정도를 모두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시황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뒤에 이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릴 거거든요.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너무 급하게 시장에 대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금 주식 계좌에 현금이 있는 경우가 지금 그동안 모아왔던 적금을 타셨다거나 아니면 예금이 생겼다거나 이런 날을 위해서 기다렸다 하시는 분들 손이 근질근질 하실 텐데 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분기는 참으셔야 됩니다. 제가 거의 매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인데요. 일단 빅7 주가 추이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살펴보면 요거는 이제 7개 종목을 지수화해서 제공하는 건데요. CNBC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하락한 24%, 이게 지금 빅7의 주가 수익률이고요. 그리고 노란색이 나스닥 100, 그리고 S&P 500이 보라색입니다. 지금 S&P 500이 연간 기준으로 14% 하락했고 나스닥이 20% 하락한 가운데 빅7은 시장보다 이게 언더퍼폼 하고 있죠. 무려 24%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걸 기간을 조금 더 늘려보죠. 최근 1년 동안의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 현재 나스닥이 4%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S&P 500이 약 5%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사실 빅7은 최근 1년 동안의 수익률은 플러스입니다. 7% 정도 플러스를 보이고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올해 들어와서 특히 3월에 주가가 하락한 걸 가지고 빅7이 끝났네, 빅7이 더 이상 없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종목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앞서도 이제 질문을 많이 주셨잖아요. 새로운 빅7 같은 종목이 출연할 것이냐, 또 그런 종목이 있느냐, 이런 게 정말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늘 거의 10년 가까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냥 큰 놈을 보시면 됩니다. 네, 자꾸 다른 걸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국내 시장처럼 자꾸 새로운 걸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큰 놈이 이기고요, 센 놈이 오래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주제 정리를 하고 가면 빅7은 앞으로도 주가 강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2022년에 급락장을 맞았었죠. 기억을 좀 되돌려 보면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주가가 정말 많이 하락한 이후에 2020년 3월 이후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주가가 2년 동안 무려 거의 4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1월 첫째 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을 언급하면서부터 하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은 내내 빠졌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상황이 그때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때 투자자분들은 무서워요.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요. 손절해야 되겠어요. 아니, 손절해야 되는 종목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손절하지 말아야 될 종목을 손절하시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때도 주식, 증시가 급락하는 가운데 버틴 분들은 엄청난 수익률을 그 이후 2년 동안에 보셨습니다. 2023년과 2024년 2년 동안 주가 상승률 또한 30% 이상, 그리고 2년 연속 주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 보였죠. 근데 또 여기서 작년 연말에 많은 통계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가가, 증시가 2년 연속 상승하고 나면 그 다음에 주가가 빠진다. 통계적으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고민을 하셨죠. 올해는 근데 그럴 만한 게 있을까? 근데 주요한 이슈가 있죠. 대통령 선거 이후에 그 이슈가 실현이 됐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면서 실제로 2년 후 3년 차에 주가의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을 지금 1분기에 제대로 확인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현재까지를 보면 지금 빨간색이 빅7인데요. 무려 160%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023년에 그냥 7개 종목 한 주씩 사셨다면 지금 수익률은 160%예요. 그럼 S&P 500은 32% 플러스, 그리고 나스닥을 사셨다면, 나스닥 지수에 투자하셨다면 49%의 수익률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빅7은 어마무시한 그런 성과를 내고 있어요. 이 성과에 대해서 약간 의문점이 있긴 하지만 그 의문점은 이번 4월 말 2분기 어닝 시즌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가지고 또 한번 살펴보죠. 요거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기준인데요. 애플이 2조 8,290억 달러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애플은 거의 4조 달러 가까이 시가총액을 유지하다가 상호관세 발표 이후에 주가의 4분의 1이 날아갔죠. 대신에 어저께,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간으로는 우리 기준으로는 오늘이죠. 미국 증시가 급등하면서 15%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3조 달러에 육박을 하고 있어요. 현재 2조 9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어저께 하루 그 시가총액 기준으로 2위로 밀렸다가 다시 1위로 올라갔습니다. 현재 2조 9,870억 달러 시가총액 기록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늘 애플과 1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2조 9,020억 달러 기록하고 있고요. 3위에 엔비디아, 4위에 아마존, 5위에 알파벳은 2조 달러대에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3조 달러를 넘어서 거의 애플에 육박하는 시가총액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주가가 계속 흐름이 좋지 않으면서 3위에 올라와 있고요. 아마존도 오늘 기준으로 보면 2조 달러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알파벳이 주가 흐름이 조금 미흡하긴 하지만 1949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2조 달러 회복을 또 앞두고 있고요.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정말 관심 없는 메타플랫폼스 1조 오늘 기준으로 1조 4,840억 달러입니다. 시가총액 큰 기업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메타플랫폼스 제가 작년 그 실적 발표 때마다 관심 조금씩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관심 없으시겠지만 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 실적이 계속 받쳐주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계속 좋았고요. 대신에 최근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가 현재 8,750억 달러의 시가총액으로 8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버크셔 해스웨이가 1조 달러를 상회하면서 지금 미국 기준으로 보면 시가총액 1조 달러 이상 기록 중인 종목은 7개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최근에 가장 많이 이 종목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는 종목이 두세 개 정도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때에 그럼 무엇을 관심 있게 봐야 하느냐 물어보실 때마다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거는 금 그리고 버크셔 해스웨이 2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한 거 아닙니다. 관심 있게 보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과 기자분들도 2개 종목 계속 팔로우 하시면서 생각보다 기사화하실 내용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버크셔 해스웨이 같은 경우에는 워런 버핏 회장께서 이제 우리 나이로 95이시잖아요. 그리고 내년 올해라고 봐야 되나요? 내년이죠, 내년부터는 아마 주주총회에 참여하지 않으실 가능성이 있어서 그 점도 좀 유의하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후계 구도와 함께 이제 연세가 원차 많이 드셨기 때문에 거동이 많이 불편해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찰리 먼거 부회장이 재작년에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반쪽을 잃은 그 상실감이 상대적으로 클 거고요. 제가 참고로 2017년, 2018년에 버크셔 해스웨이 주주총회를 2번 다녀왔습니다. 그 주주총회를 가보신 분들도 아시고 또 라이브 중계를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워런 버핏 회장하고 찰리 먼거 부회장께서 그대로 앉아 계세요. 연단에. 그래서 기자분들이 질문 받고요. 그리고 미리 받았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직접 해주십니다. 그거 하시면서 음료는 무엇을 드시는지 아십니까? 코카콜라 드십니다. 네. 개인적으로 워런 버핏이 좋아하는 건 체리맛 코카콜라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 코카콜라 중에 하나는 체리맛 코카콜라 355ml짜리 캔인데요. 거기에 워런 버핏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 제가 2017년에 미국 그 주주총회 갔을 때 그걸 사오고 싶었거든요. 이 30개들이 캔 이거 한 2박스 정도 사가면 좋겠다 했는데 비행기로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로 보내야 된다는데 배로 보내면 2달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그건 못할 짓이다 하고 사진만 엄청나게 찍어갖고 왔었는데 중국 내수 시장에서는 한 벌써 5년, 6년 전이죠. 워런 버핏 그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코카콜라 체리 맛이 선풍적인 인기를 타기도 했습니다. 네, 참고 삼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국내 투자자분들 중에 빅7을 정말 얼마나 가지고 계실까 좀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 키움증권에서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제공하는 화면이 있습니다. 이게 영웅문 글로벌의 2088 화면인데요. MTS 영웅문 S샵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 보유 잔고 상위 10개 종목을 살펴보면 1위가 테슬라입니다. 2위가 엔비디아고요. 3위가 애플, 그리고 7위가 마이크로소프트, 9위가 그리고 10위가 알파벳이고요. 메타플랫폼스하고 아마존은 상대적으로 인기가 좀 적죠.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10위권 밖에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많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을 살펴보면 TQQQ 그리고 펠런티어 테크놀로지스, QQQ 그리고 SCHD 등을 보유하고 계시죠. 최근에 이제 배당 관련해서도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신데 여러분 배당주도요 주가가 많이 빠지면 해당 종목들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마찬가지로 ETF도 많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배당 ETF는 주가가 덜 빠진다는데 왜 이렇게 많이 빠져?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상한 겁니다. 시장이 빠지면 같이 빠지는 거고요. 대신에 배당으로 감익되는 부분을 일부 보전을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배당주를 선택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2025년 2분기 투자 전략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2025년 2분기 투자 전략은 버티고 참아내기 전략입니다. 심플합니다. 심플하죠? 뭐 많이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버티고 참아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자, 버티고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우량주 중심으로 계속 보유를 하고, 그 외에 사실 제가 작년 말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그 내용을 못 들으셨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소형주는 작년 하반기부터 포트에서 계속 줄여나가길 권해드렸습니다. 이유는 특히 시장 회복세 이야기가 있었지만 계속 시장 경기 침체, 경기 둔화 우려가 크잖아요. 경기 둔화, 경기 침체가 되면 가장 큰 하락을 보이는 종목들은 중소형주가 됩니다. 바로 실적이 꽂히거든요, 경기 흐름이. 그래서 주가 흐름도 매우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고요. 참고로 러셀 2000 지수, S&P 500은 이제 우량주 500개 종목이고, 러셀 2000은 미국의 주식을 시가총액 기준으로 1위부터 3000등까지, 1위부터 3000위까지 쭉 나열을 한 다음에 1001등부터 3000등까지를 지수화한 게 러셀 2000입니다. 그러면 우량한 1000개 기업을 제외하고 어느 정도 그래도 시장에서 좀 사업을 좀 하고 있다 하는 종목들을 모아놓은 건데요. 경기 둔화, 경기 침체의 영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나의 포트에는 우량주 중심의 종목을 중심으로, 그 외에는 다 정리를 좀 하고, 근데 지금 너무 빠져서 정리를 못 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말씀을 또 하실 거예요. 하지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 의사결정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직접 하시는 거니까 저는 이제 조언을 드리는 거고요. 우량주 중심의 버티기 전략이 첫 번째 필요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참아내기. 이 얘기는 뭐냐? 자, 제가 또 연말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하나는 그럼 이제 소형주나 원래 자기가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종목들은 좀 정리하시면 그 현금으로 계속 보유하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러면 그 현금을 과연 언제 쓸 거냐, 계속 기다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다들 그러시잖아요. 계좌에 돈이 들어있으면 손가락이 가만히 있진 않잖아요. 이미 오늘 손가락이 움직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저는 분명히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손가락을 접어주세요. 지금 살 때가 아닙니다. 왜냐? 오늘 올라요, 샀더니. 근데 트럼프가 내일 또 한마디 해. 그럼 내일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버티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먹을 쥐고 참으셔야 됩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계좌에 현금이 있으면 사고 싶어요. 참고로 저는 어제 샀습니다. 그 배당금 들어온 게 있어서 배당금으로 배당준 주식을 샀습니다. 국내 주식 중에. 자, 그리고 배당 투자하는 전략을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배당주를 어느 정도 사실 때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매달 배당 주는 주식이 없잖아요. ETF는 지금 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배당 주는 주식은 없고, 분기마다 배당을 주는 주식도 극히 드뭅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분기마다 줘요.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그러면 그 배당이 나왔을 때 그 배당금을 땡 잡았다, 꽁돈 생겼네, 오늘 치킨 파티 할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해당 종목을 다시 추가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복리의 효과를 흔히 얘기하잖아요. 워런 버핏의 투자 방안 중에 제일 효과적이고 지금의 성과를 가져온 포인트는 복리 효과를 노린 겁니다. 배당받아서 다시 배당주를 사고, 여러분 배당주를 다시 사면 배당 주수가 늘죠. 배당 주수가 늘면 그 주수가 늘어난 만큼 배당을 더 받잖아요. 그럼 나는 매달 또는 분기당 받는 배당금이 늘어납니다. 그럼 배당금이 늘어나면 다시 또 주식을 사죠.
그럼 주식을 사면 주수가 늘어서 또 배당금이 늘어요. 이게 실제로 해보시면 느낌이 빡빡 오는데 이게 사람이 귀찮아서 잘 안 돼요. 근데 실제로 제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월 배당을 주는 미국의 리츠 종목을 작년 말에 다른 소소한 종목들 다 매도하고 그런 종목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매달 배당이 나오면 다시 그 주식을 사요. 그럼 그 주식이 최소한 한 주 정도를 더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럼 한 주만큼의 배당금을 또 받죠. 그럼 다음 달에 한 주 플러스 0.02주 정도 더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소수점 매매 말고요. 배당을 더 모아서 제가 돈을 조금 더 보태서 한 주씩 더 사다 보면 그게 차곡차곡 나의 보유 종목 수도 주식 수량도 늘어나고요. 배당도 같이 늘어나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보면 엄청난 스노우볼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지금의 부를 이루게 된 결정적인 시점이 언제냐 하면 60대 이후예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어마무시한 부를 보이기 시작한 게 60세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계속 눈덩이를 불려오면서 그게 사람들이 봤을 때 오! 정말 큰데? 라고 느낀 게 워런 버핏이 60세가 되던 해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35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그 눈덩이가 지금 정말 큰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제가 장기 투자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앞서 유동원 상무님도 계속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아무 종목이나 사서 갖고 있는다고 그게 스노우볼 효과나 나의 부에 늘려주는 효과가 있을까?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기업 실적이 계속 받쳐주면서 계속 성장하는 기업을 보유하고 계셔야만 가능한 일이죠. 그렇다면 지금 일단 2025년 2분기에는 그 전략을 일부 직접 실현하면서 일단은 우량주 중심으로 나의 계좌는 계속 유지하시고 그리고 현금은 조금 더 안전하게 보유하시면서 은행이나 증권사가 제공하고 있는 저위험 상품들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도 이제 모 경제TV에 가서 증권사 직원이 예금 적금 들으라고 해서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는데요. 장이 안 좋으면 예적금 들으셔야죠. 예적금이 이율이 5% 될 때 불안하게 주식 투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시장 상황이 달라지면 그때 주식을 활용하시면 되죠. 지금 같은 상황이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면 은행 또는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증권사를 예를 들면 발행어음이라든지 ELB라든지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은 상품에 투자하면서 고정 이율을 확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현재 ELB 같은 경우에 4% 내외의 그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요. 발행어음도 3.5% 내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건 확정금리니까 확정금리를 가지고 가면서 그때그때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증시가 반등하는 것 같아, 바닥을 지나는 것 같아 이런 판단하지 마시고 현금은 조금 더 안전하게 잘 보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되게 좀 있어 보이게 표현한 거고요. 손가락을 가만히 얌전히 두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때를 봐야 할 거고요. 그럼 만약에 그럼 언제 투자하면 되는데 언제 사야 되는데 라고 하시면 2분기 실적 발표 기간 이제 4월 말부터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이후에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과 향후 전망치 우리가 가이던스라고 하는데 가이던스를 보고 종목을 선별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사실 이게 제일 핵심이고요. 이제 더 궁금해하실 빅7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대를 위한 글로벌 빅테크 수업에서 제가 실제로 계산을 해서 넣어놓은 표인데요. 지난 10년 동안 빅7의 수익률을 계산해 봤습니다. 자, 맨 오른편에 진한 파란색이 이제 누적 수익률인데요. 알파벳이 617%, 테슬라가 2884%, 엔비디아가 26,577%, 애플이 808%, 메타플랫폼스 691%, 아마존 1375%,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857%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이 종목들의 주식 한 주씩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 10년 전에 사서. 그러면 수익률이 1458%. 훌륭하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네. 뭐 연 계산을 단순하게 해도 연 100% 이상 수익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이에 나는 무엇을 했을까 한번 오늘 잠자리에 드실 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10년 전에 샀던 주식이 무엇이었을까? 그때 물론 이제 10년 전에는 국내 주식 위주로 투자를 많이 하셨을 거고, 혹 10년 전부터 미국 주식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지금 어쩌면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 10년 전에 매입했을 때 수익률을 계산한 것도 있고요. 각 기업이 상장했을 때, 상장한 날 종가 기준으로 한 주씩 샀을 때도 계산을 제가 해봤어요. 궁금해서. 그랬더니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을까요?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5,000%입니다. 무려. 그러면 지금보다 주가도 훨씬 쌌겠죠. 네. 지금 생각하면 거저죠. 하나씩 그냥 담아놨는데 이게 정말 큰 눈덩이가 됐다,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책의 내용을 좀 구성해놨는데, 아이들한테 어떤 자산 형성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시기에는 책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요즘에 중고등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주식 투자를 제법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키움 드리머라고 고등학생들한테 금융경제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 반에 한 20명에서 25명이 이제 수업에 들어와요. 그 중에 2명에서 3명은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투자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야기를 했는데, 엄마 아빠랑 투자 이야기를 하는 친구도 있지만 대부분은 알아서 하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인데, 뭐 아이들하고 사실 대화할 여지가 별로 없어요. 저희 아이는 주식에 관심이 없어서 이야기할 수가 없지만, 아이가 주식에 관심이 있다면 이런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수업할 때 보면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 아이만 안 좋아하는 것 같고. 네. 자, 그러면 7개 기업에 투자 의견하고 주식을 그럼 언제쯤 사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이 지금 소개하는 순서는 책에서 기업 탐방하는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뉴욕에 구글 오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뉴욕 오피스를 방문하는 컨셉으로 이야기를 풀었는데, 알파벳은 향후 1년간 목표 주가가 현재 $210 정도 됩니다. 현재가 대비 한 40% 정도 높은 상황이고요. 최근 3개월 동안에 36개의 IB들이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그 투자 의견을 종합하면 매수고요. 이제 평균 목표 주가가 $210 되겠습니다. 가장 낮은 그 목표 주가를 제시한 경우는 $167고요. 가장 높은 목표 주가는 $230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파벳을 매수하려면 어느 타이밍이 가장 좋을까?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시즈널 지수라는 것을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이거는 유지스탁에서 제공하는 유지랭크 US라는 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최근 10년 동안 해당 종목의 일별 주가를 데이터화해서 한 번에 그려놓은 그 그림입니다. 여기 연초부터 연말까지로 보시면 돼요.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0년간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연초 대비 연말의 주가 흐름이 높죠. 그러니까 주가는 계속 상승한다, 우상향한다, 그런 추세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4월 25일인가요? 잠깐만요. 제가 5월 1일 날 알파벳은 실적을 발표하는데, 보통 4월 25일 전후에서 1분기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럼 실적 발표 때 분명히 실적과 함께 향후 가이던스에 대한 언급이 있을 텐데, 이번 분기 실적 발표 때 이 빅7들이 과연 이후 가이던스를 제시하느냐, 이것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애플은 한동안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았는데요. 지난 분기에 가이던스를 제시했었죠. 근데 지금 이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빅7이 과연 가이던스를 제시할지, 요걸 좀 포인트로 보시고요. 가이던스에 따라서 주가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연간으로 살펴보면 현재 주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고요. 연말로 갈수록 주가가 높다는 점 기억하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알파벳은 이제 구글 오피스, 뉴욕 오피스를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 텍사스에 있는 기가팩토리에 방문을 해서 실제 공장을 보는 그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풀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39개의 IB들이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투자 의견은 종합하면 보유입니다. 그리고 평균 목표 주가는 $312로 현재 대비 거의 40% 이상 높은 수준이죠. 재미있는 건 사실 박해요.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은 상대적으로 박합니다. 근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박한 거고요. 애널리스트들이 실적을 기반으로 분석한 그런 데이터에 따른 것이니까 애널리스트들의 입장에서는 테슬라의 주가는 늘 비쌉니다. 왜? 꿈을 먹고 크는 종목이거든요. 지금도 꿈을 먹고 크잖아요. 머스크가 지금 전문 용어로 지금 뻘짓을 하고 있어서 정치를 안 한다면 주가가 훨씬 나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5월까지 도지를 하고 그만두겠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5월에 이를 그만둘지 아닐지는 좀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일단 실적 발표가 또 얼마 남지 않았어요. 테슬라는 4월 22일, 그러니까 이제 다다음 주 화요일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실적이 좋지 않을 거라고는 다들 전망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모델 Y 새로운 버전이 얼마나 잘 팔려 나가는지 체크해야 되고요. 여기에 로보택시, 2분기 로보택시 유료 서비스, 그리고 저가형 차량에 대한 출시 계획,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과연 다시 꿈을 가져도 되는지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연간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재미있게도 4월에서 5월 때가 가장 주가가 부진한 때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죠. 근데 상대적으로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나 이 행동으로 인해서 주가의 변동폭이 매우 다르게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빅7, 테슬라를 제외한 빅7은 주가가 우상향하는 그림을 확실히 보여주는데, 테슬라는 그 그림이 조금 약해요. 대신에 지금 실적 발표 전후, 1분기 실적 발표 전후에서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인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단 테슬라도 연말로 갈수록 주가는 높은 상황이고요.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 현재 42개의 IB들이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강력 매수 의견 내고 있고요. 현재 평균 목표 주가는 $174입니다. 현재가 대비 거의 80%, 6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 보여지는데요. 연간 기준으로 좀 살펴보죠. 연초 대비 연말의 주가 상승 흐름이 확실히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4월과 5월에는 주가 흐름이 그냥 크게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고요. 1분기 실적 발표 시즌 5월 말인데 5월 말에 주가가 살짝 튑니다. 실적 발표와 함께 살짝 튀니까 그 정도 참고하시고, 4분기 때 실적 공개 후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서, 특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가이던스를 꼭 확인하셔야 하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5월 28일입니다. 자, 다음으로 애플 보겠습니다. 제가 5년, 6년 전부터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걱정 두 가지, 연예인 걱정, 애플 걱정. 이 이야기를 도대체 누가 했냐? 제가 한 겁니다. 네, 처음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여러 버전들이 나와요. 3가지 걱정, 이렇게 옵션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데, 애플은 사실 크게 걱정할 일이 없는 회사입니다. 지금처럼 관세, 트럼프가 아니었으면 이런 어려움이 굳이 이런 어려움을 겪을 일이 없는 회사죠. 현재 33개 IB가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평균 $248 기록 중입니다. 현재가 대비 거의 40% 이상 높은 상황이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입니다. 자, 올해 관세,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호관세 발표 이후에 애플은 주가가 4분의 1이 날아갔습니다. 반면에 어저께 15% 다시 반등을 했고요. 하지만 여전히 변동성은 클 것으로 보여져요.
2월이었나 3월이죠. 애플이 2030년까지 5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장을 짓겠다는 얘기는 특별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이폰을 만들겠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고요. 근데 트럼프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트럼프는 애플이 아이폰을 미국에서 만들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죠. 백악관 그 대변인께서 그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는 애플이 아이폰을 미국에서 만들어주기를 기대한다. 믿고 있다. 그 발표 나면서 주가가 더 빠졌습니다. 왜냐? 그럴 가능성이 없거든요. 네. 왜냐? 미국에서 만들면 관세가 더 쌓일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네. 그런 차원에서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대신에 트럼프를 볼 때 저희가 뭐 나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야기하지만 다 떼고 생각을 해보죠. 트럼프는 대통령이기 전에 사업가죠. 비즈니스맨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주고받는 게 확실합니다. 주는 게 있으면 그러니까 받는 게 있으면 확실히 줍니다. 애플이 5천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죠. 그러면 트럼프는 애플에게 뭘 해줄까?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카드 중에 하나가 관세 면제 또는 관세 인하, 관세 연기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올 거예요. 트럼프 1기 때도 그랬습니다. 관세 면제해줬습니다. 아이폰. 그거 기억하시면 지금 주가가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다. 연간 주가 흐름 보시면 연초 대비 연말의 주가 흐름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2분기 때는 1분기 때보다는 좀 올라오긴 하지만 주가 흐름의 변동폭이 좀 있고요. 특히 6월 개발자 회의 이후에 주가 흐름이 좋아요. 올해도 6월 초에 개발자 회의가 예정되어 있죠. WWDC가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이야기, 시리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명확하게 제시가 되면 주가는 상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금 애플 주가가 빠지는 것 중에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시리의 출시가 지연되고 있는 게 가장 큽니다. 지금 여기 함께 계신 분들도 아이폰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한국에서는 시리 부르면 잘 나옵니까? 저희 집에서는 지니가 나옵니다. 네, 그만큼 어려워요. 잘 안 돼요. 근데 미국은 정말 편하더라고요. 미국 출장 가면 아이폰을 쓰는데 정말 좋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그런 영향력이 과연 올해 하반기에 실제로 나타날 수 있을지 여기에 애플은 계속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있죠. 폴더블에 대한 관심. 한 2년, 3년 전부터 폴더블 안 한다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애플은 폴더블을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고밍치 애널리스트가 자세한 이야기를 최근에 해주고 있습니다. 폴더블 개발 중인 것으로 보이고요. 내용 계속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메타 플랫폼스. 한국 투자자들이 제일 관심 없는 메타 플랫폼스는 무려 48개 IB가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스트롱 바이입니다. 강력 매수. 현재 주가 대비 목표 주가는 50% 넘는 그 상승 룸이 남아 있습니다. 연간 주가 추이 살펴보면 연초 대비 연말의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좋죠. 1분기와 2분기 때가 주가 흐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3분기부터 4분기에 걸쳐서 주가 흐름이 좋으니까 지금부터 조금 감안해 놓고 연말에 살펴보시면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특히 트럼프와 맞물리면 주가의 상승세가 가히 대단하지 않을까 하는 상상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 말씀드리겠습니다. 46개 IB가 강력 매수 의견 제시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 268달러, 현재가 대비 한 60% 정도 높은 상방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0년간의 일별 주가 추이 살펴보면 역시 연초 대비 연말이 주가 상승 흐름이 좋은데요. 아마존은 상대적으로 AWS가 사실 회사를 다 먹여 살리고 있지만 아무래도 아마존닷컴 웹사이트 그 쇼핑이 매출 국지가 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 주가 흐름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어저께 중국이나 인도 등 아시아에서의 수입을 하지 않겠다, 중단한다고 하면서 주가 상승세가 매우 크게 나타났는데 이 점도 이후에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전해드립니다. 자, 35개 IB가 강력 매수 의견 제시하고 있고요.
현재 목표 주가는 510달러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빅7 중에 세상에 덜 반응하는 종목이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연초 대비 연말로 갈수록 주가 상승 흐름이 좋긴 하지만 3월과 4월에는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가이던스를 좀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4월 24일 목요일에 실적 발표합니다. 장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하니까 체크하시면서 가이던스 꼭 체크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현금을 잘 들고 계셔야 한다. 손가락 주먹 꼭 쥐고 참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 미국 주식에 왜 투자해야 되는지 이유로 귀결이 됩니다. 제가 과거부터 책에서 밝혀온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에 대한 이유. 첫 번째는 미국이 세상에서 제일 큰 시장이고요. 두 번째는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미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계 최신의 흐름은 다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에 하나 더, 자산의 구성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산은 대부분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죠?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식에서 돈 벌면 뭐 한다고 하죠? 집 사거나 땅 사거나 하죠.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전체 자산의 33%가 주식이고요. 연금이 약 16%입니다. 근데 연금은 뭐로 하나요? 연금 주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전체 자산의 절반 가까운 비중이 주식이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트럼프가 주식 가격의 하락, 시장의 하락을 그냥 둘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 보시면 아시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지거나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빠지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움직임을 보여주죠. 미국은 주식이 빠지면 큰일 납니다. 지금 대규모 시위도 하고 할 때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연금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미국 시장에서는, 미국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주식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 4가지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주요 내용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간단하게 질문을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석훈 팀장님께서 또 2025년 2분기 투자 전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마찬가지로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채팅창에 정말 많은 질문들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선정을 해서 팀장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빅7의 주가는 실적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감안했을 때 실제 기업 가치에 비해서 고평가된 것일까요? 아니면 적정 수준일까요? 특히 최근에 테슬라의 성장 둔화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빅7은 높게 평가가 돼 있죠. 흔히 얘기하는 PER 값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흔히 S&P 500이 기준으로 한 20 정도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빅7의 PER은 거의 25 내외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급락으로 인해서 이 PER 값이 거의 20 밑으로 지금 떨어진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의 주가는 비싸지 않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렴해지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제가 아까 10년 기준 수익률 보여드렸잖아요. 10년 기준 수익률로 생각하시면 지금 주가는 저렴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빅7의 주가가 높게 네. 평가된 것은 맞지만 이번에 급락으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많이 빠지면서 저렴해졌다, 저평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매수 타이밍인가요, 그러면은? 매수 타이밍이라고는 제가 그 투자 전략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네. 매수 타이밍은 아니죠. 지금은 손가락을 꼭 쥐고 주먹을 쥐고 계셔야 된다. 조금 더 보셔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질문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AI 시장에서의 선방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향후 미국 빅7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애플과 아마존처럼 일단 그 내수 시장에 영향을 받는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만 이후 투자 방향이라든지 그 트럼프 행정부와의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외 종목들은 중국에서 뭔가 또 계속
딥시크 여러 가지 AI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전히 미국이 기술적인 면에서 또 인력적인 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이후에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로 중국 우한, 전에 저도 이제 기사를 통해서 본 것 같은데 중국 우한의 많은 그 학교 담당자나 기업체 분들이 좀 걱정이 많다고 해요. 이유는 이 미국에서 이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잡 오퍼를 많이 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오히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미국 본토에서는 중국으로 돌아가는 엔지니어들이 지금 되게 많다고 해요. 그러니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뭐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인력적으로나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답변 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인데, 빅7 주식에 투자를 할 때 개별 종목 구매 아니면 뭐 ETF 구매 다양한 게 루트가 있잖아요. 네. 어떤 접근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일까요? 그건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일단 내가 진짜 좋아하는 기업이 있다 하면 그 기업을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아니면 근데 대부분 투자자분들은 게으르잖아요. 네. 근데 많이 갖고 싶은데 내가 직접 하는 길은 싫어. 그러면 누군가 대신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대리 비용을 지불하면서 할 수 있는 건 ETF를 통해서 투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ETF를 통해서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좀 안정적인 투자가 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투자 성향에 따라서 뭐 ETF를 하시는지 아니면 개별 종목을 구매를 하시는지 이렇게 나뉘어질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ETF를 하는 거를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신다라는 답변 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2025년 2분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량주 중심으로 버티고 참아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안석구 팀장님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